제34화 변화된 탕명 3. 당소소의 집에서 나온 탕명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의욕도 사라졌다. 부귀 영화가 그리 좋은 것인가? 새처럼 펄을 날며 자유롭게 살겠다 하지 않았나? 역시 내가 쓸데없이 남의 일에 나선 것인가? 그렇게 발길이 닿는 대로 한참을 걸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달빛만이 탕명의 쓸쓸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한 무리의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탕명을 둘러쌌다. 뭐지? 이놈들은? 순식간에 탕명을 둘러싼 놈 중 하나가 탕명과 마주섰다. 흐흐. 이놈이 겁도 없이 이곳을 또 어슬렁거리네. 간덩이가 아주 부었군. 어제 탕명에게 얻어터진 놈들이 또 탕명의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이다. 오늘은 대충 세어봐도 10명이 넘어 보였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놈을 보는 순간 탕명은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다. 그래! 당소수가 말하길 석숭이란 놈이 황후아 짜고 제갈원을 데려갔다고 했지. 이놈들은 바로 그 석숭의 졸개들이고. 화풀이할 상대가 제발로 탕명 앞에 나타난 것이다. 흉측하게 생긴 놈은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자신들의 수만 믿고 계속 떠버렸다. 어때? 오늘도 그 요상한 무공을 써볼 테냐? 말이 필요 없었다. 지난번에는 그저 귀찮게 굴지 말라고 손속에 여유를 둔 것인데 오늘은 달랐다. 오늘 탕명에게는 이놈들을 죽여도 될 마음속 명분이 생겼다. 탕명이 품속에서 청동가면을 꺼내 썼다. 탕명은 전생에 사람을 죽이기 전에 꼭 청동가면을 썼었다. 탕명이 희한하게 생긴 가면을 쓰자 몇 놈이 낄낄거렸다. 너 지금 뭐 하냐? 탕명이 냉소했다. 뭐하긴? 니들 죽일 준비하지. 이놈들은 자기 무리의 수가 많았기에 설마 탕명이 먼저 공격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진기를 끌어올린 탕명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얼굴에 칼침 있는 놈은 내공을 잔뜩 끌어올린 탕명의 최심장을 3대나 연속으로 맞았고 한 장이나 날아가 떨어졌다. 놀란 졸개 하나가 쓰러진 놈의 코에 손을 갖다 댔다. 죽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태에 망연자실해 있던 놈들이 빠르게 정신을 차렸다. 칼을 뽑아들고 한꺼번에 탕명에게 덤벼들기 시작했다. 죽여라! 주먹질 한 번에 어이없이 상대가 죽어버리자 묻혀있던 탕명의 전사의 피가 끓어올랐다. 온몸에 진기가 끓어오르며 탕명의 눈이 붉게 물들자 곧 이성은 멀리 날아가 버렸다. 손에 쥔 현촉상검 또한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연달아 뿜어져 나온 현촉검의 검기가 스칠 때마다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다. 탕명은 피바람이 몰아치듯 정신없이 현촉검을 휘둘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11명의 참혹한 시체가 탕명 앞에 쓰러져 있었다. 멍한 표정으로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밟고 있는 탕명의 손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내가 이놈들을 전부 죽인 것인가? 우엑! 갑자기 몸에 진기가 역류하면서 울컥 피를 쏟은 탕명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혼미했던 정신이 서서히 돌아왔다. 눈앞에서 제갈원이 태자비가 되어 황궁의 정원을 거닐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련히 사라지더니 희미하게 남자의 얼굴이 다가왔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친근한 양도의 얼굴로 변하였다. 탕명, 정신이 들었어? 확실히 양도의 음성이었다. 어찌 된 건가요? 양도가 어처구니 없어하며 되물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도대체 어찌 된 거야? 탕명이 몸을 일으켜 앉아서 잠시 상황을 되짚어 보았다. 저는
석가방 무리와 싸웠던 기억이 마지막이에요. 양도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정말 탕명내가 그놈들 전부 죽인 것이야. 혼자서. 그것도 11명이나? 네, 그런 것 같아요. 휴, 일이 만만치가 않게 됐군. 그런데 저를 어떻게 데리고 오신 건가요? 나는 그놈들을 피해 숨어 있었지. 놈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봤더니 그놈들이 그 지경이 되어 있었고 탕명내가 쓰러져 있었어. 그렇다면 양도가 기절한 탕명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근데 내가 석가방 놈들과는 어찌 얽힌 것이냐? 탕명은 소림궁에서 돌아와 양도를 찾아 취선로에 갔었던 일부터 기억이 끊긴 사이의 일을 말했다. 그랬군. 어찌됐건 일이 커졌어. 11명이나 죽었으니 그놈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양도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탕명은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놈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거야. 이참에 석가방인지 석가장인지 모두 박살내주겠다. 탕명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양도는 오히려 탕명을 안심시켰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 다행히 살아 도망간 놈은 없는 듯하니 금방 우리를 찾지는 못할 거야. 일단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두고 봐야 해. 네. 양형이 저를 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나한테 감사할 일은 아니지. 어찌됐건 나로 인해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이니 오히려 내가 미안하군. 탕약 가져왔어요. 문이 열리며 아리따운 소녀가 들어오는데 탕명의 눈에는 순간 제가런이 약탕을 들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였다. 어나. 그러나 제가런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제가런처럼 이쁜 얼굴이었지만 결코 탕명이 찾던 제가런은 아니었다. 인사해. 이쪽은 녹주, 이쪽은 탕명. 양도의 말에 녹주라는 소녀가 살포시 웃으며 탕명에게 인사했다. 난 녹주라고 해. 17살. 나도 성도에서 왔어. 탕명, 녹주도 우리와 같은 성도 출신이야. 서로 친하게 지내. 양도가 멍하니 있는 탕명에게 인사하라고 눈짓했다. 응. 나는 탕명이야. 나도 17살. 탕명, 약 먹어. 녹주는 친근하게 약사발을 들어 탕명에게 주었다. 탕명은 녹주가 제가런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약사발을 받아 마셨다. 녹주는 작년에 돈을 벌어보려 낙양에 왔고 고향성도 사람이 운영하는 비단 가게에서 일했었단다. 그러다 석숭의 눈에 띄었고 석숭의 명령을 받은 석가방 무리가 녹주를 납치한 것이었다. 녹주가 끌려가는 것을 발견한 양도가 석가방 무리로부터 녹주를 구했고 그로 인해 양도는 석가방의 추적을 받게 된 것이다. 험한 일을 당했던 녹주였지만 심지가 굳은 그녀는 본래의 쾌활함을 되찾고 있었다. 찬찬히 살펴보니 녹주는 볼수록 아름다웠다. 제가런이나 당소소에게는 없는 사내의 마음을 끄는 묘한 매력이 녹주에겐 있었다. 아마도 그래서 석숭의 눈에 띄었을 터이고 석가방 무리가 녹주를 석숭에게 바치려 했던 것 같았다. 녹주와 탕명을 숨겨놓은 양도는 분주히 상황을 알아보러 다녔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다. 그 사이에 제가런의 태잡이 간택이 확정되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한편 11명이 몰살당한 석가방은 발칵 뒤집혔다. 석가방 방주 석봉은 40세로 석가장 장주 석숭의 사촌 동생이다. 10년 전부터 석가방을 만들어 석숭의 은밀한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호색한 석숭에게 전국의 예쁜 처녀들을 잡아다 바치는 일부터 석숭의 정적을 암살하는 일까지 석숭이 원하는 일은 뭐든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석가방의 행패로 인해 사람들은 석숭과 관련된 일에는 보고도 못 본 척했기에 석가방의 졸개들조차 낙양에서는 숲속의 호랑이처럼 행세했다. 그런데 수하무사가 11명이 한꺼번에 피살되었으니 석가방 방주 석봉으로서는 이를 석가방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석가방에 막강한 도전자가 생겼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석봉은 부검 전문가와 무공 고수를 동원해 범인의 윤곽을 찾기 시작했다. 방주,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봉의 오른팔 아귀가 기다리던 부검 결과서를 가지고 왔다. 아귀는 한쪽 귀가 잘려 있었기에 인상이 더욱 험악해 보였다. 그래, 누구의 지시더냐? 기대와 달리 아귀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그것이 왜 그래? 죽은 자들의 상처를 분석해보니 아미파 무공, 청성파 무공, 그리고 알 수 없는 무공이 사용되었습니다. 적어도 세 개의 세력이 합세하여 공격한 듯합니다. 못이라. 석봉이 눈을 부라리자 아귀의 설명이 이어졌다. 아미파의 구음신장에 맞아 죽은 무사가 3명, 청성파의 최심장에 3명, 그리고 짧은 단도로 목과 가슴을 뚫려 죽은 무사가 5명입니다. 석봉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사납게 물었다. 아미와 청송이 왜 우리를 공격한 것이냐? 석가방이 비록 낙양에서 세력을 떨치고는 있어도 정파 무림 문파인 아미파와 청성파와 전면전을 벌일 만큼 무공 고수가 많지 않았다. 더욱이 석봉의 기억에는 그들과 얽힐 만한 일도 한 적이 없었기에 더욱 이상했다. 방주, 제 생각으로는 아미파와 청성파의 속가제자 중 일부가 청부를 받고 가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알 수 없는 무공이란 것은 또 무엇이냐? 그건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었으나 짧은 단도를 사용했는데 희한한 초식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제야에 묻혀있던 고수 중 하나가 합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부를 받은 청성파와 아미파의 속가제자, 그리고 제야의 고수라고. 아귀가 석봉에게 바짝 다가서며 말했다. 방주, 이번 일은 철저히 준비해 처리해야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석숭 어른이 알게 되면 노발대발하실 거야. 아기! 일단 청성파와 아미파의 예물을 들려서 사람을 보내거라. 가서 이번 사건과 두 문파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네, 그리고 그 녹주라는 계집을 빼돌린 놈 말이야. 이름이 뭐랬지? 양도라는 놈입니다. 그래, 그놈 잡아오라고 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아귀가 머리를 극적였다. 양도란 놈이 어디에 깊숙이 숨었는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럼 녹주 그 계집도 못 찾은 거냐? 네, 그년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머리야. 아귀가 뭔가 생각난 듯 몸을 바짝 기울였다. 그 양도라는 놈이 청성파 속가제자 출신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놈이 이번 일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아귀가 고개를 저었다. 양도는 그저 푼돈이나 받고 일하는 청부업자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 정도 능력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 암튼 그놈 빨리 잡아. 녹주 그년도 찾아보고. 네, 아귀가 물러가자 석봉은 벌어진 일이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고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고수를 상대하려면 우리 쪽에도 고수가 필요한데. 잠시 머리를 굴리던 석봉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렇지. 숭산파에 가서 고수를 초빙해오자. 이리 마음을 정한 석봉은 예물을 잔뜩 챙겨 서둘러 숭산으로 출발했다. 숭산파는 정파 9대 문파 중 낙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무림 문파이다. 황제가 숭산으로 봉선제를 지내러 가기도 하였기에 숭산파는 무림 문파 중 가장 역대 왕조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석봉은 먼저 숭산파 대사형 대연을 찾아갔다. 석봉은 평소에 대연과는 긴밀하게 친분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대연은 34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풍채가 좋고 세상 물정에 밝아 숭산파 젊은 제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낙양에도 연줄이 있는 사람이다. 석봉에게 뇌물을 잔뜩 받은 대연은 석봉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제35화 청부업자 탕명 1. 대현과 입을 맞춘 석봉은 숭산파 장문 사진풍을 찾았다. 사진풍은 55세로 중후한 풍채를 가지고 있었고 황제가 황궁에 불러 직접 도교의 가르침을 청했을 만큼 명성이 높은 도사이자 숭산파의 장문인이었다. 특별한 교분이 없던 석봉이 직접 찾아오자 사진풍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석 방주께서 이곳까지 어찌 오셨소이까? 하하하.
장문을 뵙고 좋은 소식 하나와 청 하나를 드리러 왔지요. 사진풍은 좋은 소식이 궁금하기보다는 석봉이 어떤 부담스러운 청을 할까 그것이 걱정이었다. 사실 숭산파 장문 사진풍에게 석가방 방주 석봉 정도는 안중에도 없었다. 문제는 석봉 뒤에 있는 석숭은 그로써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대단한 거물이라는 것이다. 좋은 소식을 먼저 들어봐야 저자의 청을 들어줄지 말지를 판단하기 좋겠군. 석방주, 이왕이면 좋은 소식부터 들려주시오. 사장문. 자고로 숭산은 오악의 중심입니다. 황제께서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전통을 가진 무림의 중심 문파인데 오다 보니 낡은 정각들이 보수도 안 된 채 방치된 듯 보입니다. 순간 사진풍의 눈이 빛났다. 이자가 무슨 부탁을 하려고 이리 선심을 쓰려 하는가? 우리 도사들이 어디 돈 생길 데가 있겠습니까? 석방주처럼 귀하신 분들이 도와주신다면야 모를까. 사진풍이 약간 관심을 보이자 석봉이 너스레를 떨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석가방 뒤에는 석숭 어른이 계십니다. 제가 어른께 말씀드려 숭산의 낡은 건물들을 깨끗이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낡은 건물들을 보수해야 할 돈이 없어 고심하던 사진풍은 가뭄의 단비를 맞은 격으로 기꺼워했다. 석방주, 참으로 고맙소이다. 자,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어떤 분부가 계신지요? 청이 아니고 분부라고 하는 것을 보니 사진풍이 어지간히 돈이 궁하긴 궁했나 보다. 사실 저로서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나 어찌 보면 숭산파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석봉은 잠시 뜸을 들이고는 얼마 전 자신의 휘하에 있던 무사 11명이 몰살당한 일을 설명하고 자신이 방문한 이유를 말했다. 흉수가 고수인 것이 분명하기에 장문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장문으로서 숭산파 제자 몇 명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일과 숭산파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마당에 명분도 없이 끼어들기가 꺼림칙하였다. 사진풍이 고심하는 기미를 알아챈 대사형 대연이 끼어들었다. 사부님, 이번 석가방 무사들이 당한 무공을 조사해보니 청성파 최심장에 당한 무사가 여럿이었답니다. 이참에 청성파와의 은원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연은 지난해 청성파와 숭산파 간의 분쟁이 발생해 숭산파 제자가 여럿 죽었던 일을 상기시킨 것이다. 사부님, 청성파는 지난번 일에 명확한 사죄 없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숭산파의 위신이 서질 않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듯 석봉이 거들었다. 저도 그 사건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장문, 정 꺼림칙하시면 이번 일에 연관된 청성파 사람만이라도 처리해 주십시오. 대사형 대연이 강하게 주장하고 석봉이 숭산파의 부담을 약간 줄여주자 사진풍도 더는 버티지 못했다. 좋소이다. 대사형 대연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진상을 조사하라. 알겠습니다. 사부님. 뜻을 이룬 석봉이 대연을 쳐다보며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대청 건너편에서 이들 세 사람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 전 독청과 탕명에게 수모를 당했던 유연은 보직을 바꿔보려 어떻게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석가방 방주 석봉이 대사형과 밀담을 나누는 모습을 본 유연은 뭔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석봉이 만족한 모습으로 대연과 인사를 하고 돌아가자 유연은 잽싸게 대연에게 달라붙었다. 대사형, 석가방 방주가 무슨 일로 숭산에 온 것입니까? 대연에게 사정을 들은 유연은 모처럼 생긴 이 기회를 잡아야 했다. 사형,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평소에 유연은 대연에게 온갖 아부와 아첨을 해왔기에 대연은 그의 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다. 유연, 제자들 관리는 어떡하고?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 촉이 좋잖습니까? 범인 잡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좋다. 내일 출발할 테니 준비해. 감사합니다. 대사형. 이리하여 유현도 대연을 따라 낙양길에 합류하게 됐다. 한편 석가방의 동태를 살피러 나갔던 양도가 묘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탕명,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넋 놓고 있던 탕명이 양도를 돌아보았다. 네?
무슨 일인데요? 석가방에서 완전 헛다리를 짚었어. 왜요? 11명이 감쪽같이 몰살당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석가방에서는 이번 일이 여러 명의 고수가 합세해 석가방을 습격한 것으로 판단했대. 그래서 지금 석가방이 발칵 뒤집혔나 봐. 아, 네. 그렇군요. 석가방이 뒤집혔든 바로 섰던 탕명은 관심이 없었다. 탕명의 무덤덤한 반응에 오히려 양도가 맥이 빠졌다. 탕명, 이제 어찌할 거야? 수타진경 찾으러 갈 거야? 아니요. 그럼 몰라요. 탕명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양도가 맥없이 일어섰다. 휴, 그래 며칠 더 쉬어. 그렇게 탕명의 의욕이 바닥을 치던 사흘이 지났다. 명확한 계획을 못 세우고 사흘을 지내던 탕명도 슬슬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모든 일은 시간이 해결해줬다. 산 사람은 먹어야 했고 먹고 나니 새로운 의욕이 솟았다. 그래. 이대로 멍하니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 없지. 탕명이 생기를 되찾자 곁에서 말벗이 돼주고 살뜰하게 챙겨주던 녹주가 다가와 물었다. 탕명, 성도에 갈 계획이 있어? 성도는 왜? 성도에 가게 되면 할머니께 안부 좀 전해줬으면 해서. 성도의 할머니가 계셔? 응.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여동생이 있어. 휴. 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보내드려야 하는데. 녹주, 넌 왜 먼 낙양까지 온 거야? 성도에도 일거리는 있잖아. 응. 나는 낙양에서 장사를 배워서 부자가 되고 싶어. 휴, 그렇구나. 팔봉이도 당소소도 규모는 다르지만 둘 다 부자를 꿈꾼다. 그런데 녹주마저도 부자가 되는 게 소망이란다. 그렇다면 제가런도 태자비가 되어 호화롭게 살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불쑥 화가 치밀어 올랐다. 부자가 뭐가 대단해? 탕명은 자신도 모르게 녹주에게 소리치고 말았다. 고함 소리에 놀란 녹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왜 그래? 부자가 되면 좋잖아. 나는 할머니와 동생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어. 녹주의 표정은 진실하고 절실했다. 애꿎은 녹주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니 탕명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 너한테 한 소리가 아니야. 혼잣말한다는 게. 그래. 성도에 가게 되면 꼭 할머니께 안부 전해줄게. 고마워. 착하고 고운 녹주를 납치한 석가방 패거리도 나쁜 놈들이지만 모든 일의 원흉은 그 석숭이란 자였다. 석숭, 죽일 놈 가만두지 않겠다. 손봐줘야 할 놈들을 마음속에 하나둘 새기는 탕명이다. 제가런의 인생을 바꿔놓은 황후 가난풍과 석가장 장주 석숭, 그리고 석숭의 하수인 석가방. 물론 200년 전에 탕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개방이나 화산파 놈들도 손을 봐줘야 한다. 그러나 200년이나 지났으니 어쩌지? 그래. 나는 그놈들의 후예들에게라도 죄를 물을 것이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있다. 나의 소림파는 없어졌고 소림궁은 다 쓰러져 간다. 이건 다 그놈들 탓이다. 잠시 전생의 기억을 회상하며 전의를 다진 탕명은 눈앞에 있는 녹주의 미래도 걱정되었다. 녹주, 너는 앞으로 어찌할 거야? 석가방 놈들 때문에 비단 상점에서 일도 못하잖아? 녹주도 그것이 못내 아쉬웠다. 어쩔 수 없지. 양도 도사께서 장안에 있는 비단 상점에서 일할 수 있게 소개해주기로 하셨어. 낙양에서 자리 잡으려던 녹주가 석숭이란 놈 때문에 장안으로 가야 한단다. 녹주, 너는 석가방 놈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너는 아무 죄가 없이 당한 거잖아. 그 석숭인가 하는 부자가 너를 노렸다고 하던데. 그렇지만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녹주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자 탕명은 더욱 호기가 생겼다. 만일 내가 대신 복수해준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으로 녹주가 탕명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탕명, 내가? 응. 나도 그놈한테 갚을 원한이 있어. 그러나 내가 석숭을 처단할 이유가 더 필요해. 내가 나한테 그놈을 처단해달라고 말해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녹주, 석숭이 죗값을 받기를 바라지? 녹주는 탕명의 강렬한 눈빛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응. 할 수 있다면 복수해줘. 좋아. 내가 복수해줄게. 녹주 걱정 마. 석숭 그놈을 저주하는 사람은 많아. 꼭 너 때문에 그놈을 처단하려는 것은 아니야. 응. 녹주는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탕명은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했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필요했다. 물론 독청 도인과 약속한 수타진경을 찾아야 했으나 당장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일생의 목표를 세우는 중요한 순간이다. 우선 석숭이란 놈을 자신의 인생에서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돈이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이 모든 일이 돈과 관련됐다. 탕명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소원이란다. 무력이 1도 없었던 탕명은 자신도 모두가 원하는 부자가 돼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양도가 탕명에게 물었다. 탕명, 녹주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석숭에게 복수하겠다고 했다며? 네, 석숭 그놈을 처단하기로 목표를 정했어요. 저는 돈도 벌고 석가방과 석숭도 처단할 겁니다. 그래? 둘 다 쉽지 않은 일이군. 암튼 나는 녹주를 데리고 장안에 갈 거야. 탕명 너도 함께 갈래? 언제 가실 건데요? 내일. 알겠어요. 제가 가볼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갔다 와서 함께 갈지 알려드릴게요. 그래. 근데 조심해. 석가방 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네, 조심해서 갔다 올게요. 며칠 만에 쉰내 폴폴 나는 몸을 씻은 탕명이 옷을 갈아입고는 길을 나섰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탕명은 낙양을 떠나기 전에 당소소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다. 탕명이 다시 나타나자 당소소는 살짝 의외라는 눈치였다. 탕명,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네. 벌써 마음을 정리한 거야? 탕명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소소의 귀에 자신이 제가런에게 주었던 은귀거리가 걸려있는 게 아닌가.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생각해보니 이제 저 은귀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소소,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탕명이 귀걸이를 보고도 별다른 말이 없자 당소소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말해봐. 소소, 너는 진나라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라 했지? 그랬지. 당소소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탕명의 말에 집중하려는 듯 탕명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묻지? 나는 내가 어떻게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 방법을 듣고 싶어. 호, 탕명, 너의 머릿속에는 온통 제가런뿐인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그런 게 알고 싶어졌을까? 그리고 내가 쉽게 나만의 비밀을 알려줄 것 같아? 당소소가 약간 빈정거렸으나 상관없었다. 탕명은 그저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했다.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친구 팔봉과 제가런, 그리고 너 당소소, 모두 돈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니 나도 그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싶어졌어. 그래. 너도 좀 솔직해져야 해. 근데 최고의 무공 고수가 되는 꿈은 포기한 거야? 아니, 난 둘 다 이룰 거야. 훗. 욕심이 좀 과하군. 당소소는 진지한 탕명의 표정을 살피고는 웃음기를 거두었다. 좋아. 알려주지. 그런데 내가 알려주면 넌 나한테 무엇을 해줄 거지? 그렇군. 생각해보니 소소는 여러 번 나를 도왔는데 난 소소에게 해준 것이 없었네. 탕명은 자신이 당소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소소, 미처 그 생각은 못했네. 물론 나도 너에게 뭔가를 해줘야겠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당소소는 탕명의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올까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다. 탕명은 문득 양도가 생각났다. 그렇지. 양도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일을 처리해준다고 했었지. 좋아.
소수 내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힘써서 처리해주게. 내가 원하는 일을 너에게 말하라고? 응. 내가 필요한 일을 말해. 뭐든지 할게. 제 36화 청부업자 탕명 2. 탕명이 뭐든 자신이 부탁한 일을 처리해주겠다고 하자 당소소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흥미롭군. 탕명. 예를 든다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건데? 응. 뭐 사람을 구해달라든가, 찾아달라든가, 아니면 죽여달라든가. 뭐라고? 내가 나를 위해 사람을 죽여주겠다고? 당소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소소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탕명이 이미 11명이나 죽였을 줄은. 그래. 못할 것도 없지. 소소, 석가방 무사들이 몰살당한 사건 들었지? 응. 얼마 전에 얘기 들었어. 찻잔을 내려놓던 당소소는 씩 웃고 있는 탕명을 보며 의아해했다. 설마, 너 지금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어. 지난번 탕명이 왔을 때 분명히 석가방 무사들과 일전을 벌였다고 했다. 당소소는 탕명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탕명의 표정이 그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당소소가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탕명에게 살짝 몸을 기울였다. 탕명, 너 이상해졌어. 요즘 너무 급격히 변하는 것 같아. 왜? 내 말 못 믿겠어? 아니, 믿어. 좋아. 그럼 어찌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말해줘. 당소소는 찻잔을 다시 들고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찬물을 한 모금 마셨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 그렇지만 힘들고 위험하지. 간단하다고? 그래. 진나라 최고 부자가 누군지는 알지? 내가 석숭이 최고 부자라고 했잖아. 맞아. 나는 석숭이 지금의 부자가 된 방법을 그대로 할 거야. 뭐라는 거야? 간단해. 나는 석숭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뭐라고? 통했다. 탕명은 석숭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당소소는 석숭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 이것이 우연인가 운명인가? 탕명이 놀라워하자 당소소가 웃었다. 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아니. 난 오히려 내 얘기가 반가운걸. 반갑다니? 나와 너는 확실히 통하는 게 있어. 난 오늘 석숭 그놈의 목줄을 끊어 놓을 결심을 했거든. 정말? 좋아. 내가 석숭의 재산을 모두 빼앗도록 내가 도울게. 너는 내가 그놈을 처단할 수 있게 도와줘. 탕명의 제안에 구미가 당겼는지 당소소가 탕명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성공하면 석숭의 재산 일부를 나에게 줘. 호, 탕명. 지금 나랑 동업하자는 거야? 뭐, 그런 셈이네. 당소소가 동그란 눈동자를 대구르르 굴리더니 답했다. 좋아. 탕명. 나의 충실한 동업자가 되어줘. 좋아. 17세 소년 소녀가 탁자에 마주 앉아 진나라 최고 부자인 석숭의 재산과 목숨을 놓고 이렇게 의기투합했다면 누가 믿겠는가? 탕명. 그럼 내가 뭐부터 해주면 되지? 급작스러운 일이라 탕명이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응. 일단 성도에서 낙양으로 오는 비단 일부를 내 친구 팔봉 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줘. 호. 알짜배기 비단 영업권을 달라고? 응. 일부면 돼. 우리는 그것을 낙양에서는 팔지 않을 거야. 장안에서 팔거나 실크로드를 오가는 서역 상인들에게 팔 거야. 좋아. 내가 아버지께 그리해달라고 편지를 써줄 테니 가지고 가. 그래. 소소. 넌 내가 뭐부터 해줬으면 좋겠어? 당소소가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룡방을 처단해줘.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룡방은 지난번 낙양에 비단을 가지고 올 때 뱀을 풀어 습격했던 놈들이다. 물론 쉽지 않겠지.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돼. 알았어. 비단 장사를 위해 장안에 자리를 잡으면 바로 사룡방을 처리할게. 사룡방 방주를 죽이면 되나? 훗. 탕명, 너의 무공 솜씨가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해. 소소,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야. 일에는 순서가 있지. 일단 사룡방 방주 사단용의 오른팔 범량을 죽여줘. 너도 지난번에 본 놈이야. 그랬다. 지난번 비단 상단이 습격받았을 때 앞장섰던 사룡방 무리의 우두머리가 떠올랐다. 그런데 왜 그놈이지? 지난번 일에 대한 응징인가? 꼭 그래서만은 아니야. 사룡방은 사사건건 우리 사천당가와 부딪혔어. 무엇보다 나는 앞으로 장안에서 서역으로 가는 실크로드를 장악할 계획인데 사룡방은 나의 계획에 방해가 되거든. 미래의 경쟁 상대를 제거한다는 거군. 알았어. 탕명. 내가 이렇게 급변하다니 놀랬어. 아무튼 조심해. 그래. 너도 조심해. 내 마음속에 품은 꿈이 석숭에게 들키지 않게. 호호. 당연하지. 이제 우린 서로 걱정해주는 사이가 된 거네? 그런 셈이네. 당소소의 처소에서 나온 탕명은 양도에게 사천당가의 비단 판매권을 일부 받기로 한 것과 범량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 하지만 당소소의 최종 목표가 석숭인 것은 양도에게 말하지 않았다. 반나절 만에 탕명이 가져온 소식에 처음에는 놀라워하던 양도도 급 관심을 보였다. 그래? 뜻밖이군. 그럼 이제 너도 나처럼 청부업자가 된 거냐? 하, 그런 셈이네요. 다음 날 탕명은 양도를 따라 장안을 향해 출발했다. 장안에 도착한 양도는 녹주를 자신이 아는 지인을 통해 비단 상점에 취직시켰고 탕명은 성도로 떠날 준비를 했다. 녹주 성도에 가면 할머니께 안부 전해줄게. 그리고 비단을 가져올 테니 너희 상점에서 팔아줘. 응. 고마워. 할머니 걱정 안 하시게 잘 얘기해줘. 조심해서 다녀와. 그래. 녹주가 나가자 탕명이 양도에게 물었다. 양형은 어찌하실 건가요? 글쎄, 낙양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여기 장안에 있을까 해. 양형, 저와 동업하는 건 어떠세요? 눈치 빠른 양도가 웃었다. 함께 사룡방 범량을 처치하자고? 네. 그럼 청부받은 일을 나에게 다시 청부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놈은 제 손으로 처리할 겁니다. 다만 양형이 이쪽 일의 전문가니 좀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잠시 생각하던 양도가 흔쾌히 수락했다. 좋아. 낙양으로 돌아갈 처지도 아니니 같이 하기로 하자. 그럼 내가 성도에 다녀올 동안 나는 한중에서 사룡방의 동태를 살피고 있을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듯한 이름을 지어요. 무슨 이름? 사룡방이나 석가방처럼 입에 딱 붙는 조직 이름이요. 알겠어. 생각 좀 해볼게. 이름은 이번 건 처리하고 나서 정하자. 저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장명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전생의 당무관이란 이름도 탕명이 지은 것이다. 탕명은 양도와 한중까지 동행한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서둘러 성도로 출발했다. 다행히 할아버지와 팔봉도 무사히 성도에 도착해 있었다. 당소소와의 거래에 대해 들은 팔봉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정말이야? 그리 된다면 우리는 대박이지. 그런데 탕명, 내가 위험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내키지 않아. 팔봉, 절대 할아버지께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양도사가 도와줄 거고 단 한 놈만 손봐주면 되는 거라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알았어. 팔봉은 탕명이 석가방 무사 11명을 죽였던 사실은 모른다. 그리고 사룡방 범량도 혼내주는 선에서 끝낸다고만 알려줬다. 팔봉,
일단 너는 비단을 준비해. 나는 당소소에 편지를 사천당가에 전하고 녹주 할머니를 뵙고 올게. 알았어. 팔봉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청난 기회에 어리둥절해하며 자신의 볼을 꼬집어댔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몇 번의 기회가 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 것이다. 가족과 친구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을 탕명이 해내는 것이다. 낙양에서 석가방 졸개들을 처단한 후부터 탕명은 점점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마도 탕명의 몸과 전생의 탕유가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은 끊이질 않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굶어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이런 난리통에 흉악한 놈 몇 놈 죽이는 게 무슨 대수겠는가? 자, 이제 시작이다. 탕명이 호기롭게 사천당가로 발길을 옮겼다. 헉! 문을 밀고 사천당가에 들어서던 탕명이 당무적과 딱 마주쳤다. 탕명을 보고 흠칫 놀라 주춤했던 무적은 이곳이 사천당가임을 의식했는지 다시 가슴을 쭉 펴며 대차게 나왔다. 야, 탕명! 여기가 어디라고 내 놈이 들어와?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뼈도 못 추리게 혼쭐을 내줬겠지만 탕명은 오늘 사업차 이곳에 온 것이다. 그래, 지금 무적 이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비켜. 난 총관 어른과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야. 탕명이 노려보자 무적은 기가 약간 꺾인 듯 우물거렸다. 네, 내 놈이 총관 어른을 왜 만나? 무적,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탕명이 어깨를 툭 밀치고 들어가자 어찌할지 고민하던 무적이 탕명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시비를 걸었다. 내깟 놈이 무슨 용건이 있을 리가 없지. 탕명은 무적을 무시하고 총관 위원을 찾아 성큼성큼 걸었다. 탕명의 기세에 눌렸는지 무적은 그저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허둥거렸다. 탕명이 위원에게 당소소의 편지를 전하니 편지를 읽은 위원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날 따라오너라. 총관 혼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위원이 탕명을 데리고 대청으로 들어갔다. 잠시 여기서 기다려라. 탕명이 분명 총관 위원에게 호통이라도 들을 것으로 예상했던 무적은 돌아가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잠시 후 편지를 들고 대청으로 나온 사천당가 가주 당백호가 탕명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얼마 전 너를 비무 대회에서 본 기억이 난다. 그러나 내가 과연 소소의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군. 당백호가 탕명을 미심쩍은 눈으로 보자 위원이 나섰다. 당주,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위원이 검을 뽑더니 탕명에게 나서라 눈짓하고는 대청 앞마당에 섰다. 그렇지. 일을 맡기려면 마땅히 확인 과정을 거쳐야겠지. 탕명이 현촉상검을 뽑아들고 마주 서자 위원이 실소했다. 내가 지금 그 작은 단도를 가지고 나를 상대하겠다는 것이냐? 여봐라, 검을 가져오너라. 네! 위원이 명하자 졸개 하나가 검을 가져와 탕명에게 건넸다. 그렇지. 내가 현촉검으로 위원을 상대하면 또 사천당가의 무공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괜히 저들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겠지. 탕명은 숭산파 유현을 제압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청성파의 송풍검법과 아미의 소청검법, 그리고 그림자 검술 3초식을 적절히 섞어 위원을 상대하겠다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장검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졸개가 건네준 장검을 쥐고 송풍검법의 기본 초식을 펼치며 자세를 취하자 위원과 당백호는 탕명의 검술을 바로 알아챘다. 탕명이 현무관 출신이니 청성파의 검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탕명이 검을 들고 총관 위원과 맞상대를 하자 당무적은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어리둥절할 뿐이다. 당무적은 대청 기둥 한쪽에서 탕명이 위원의 검에 호되게 당할 것이라 기대하며 두 사람의 비무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탕명은 무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태연히 자세를 잡았다. 자, 이제 시작한다. 위원은 혹시나 탕명이 맥없이 자신의 검에 당할까봐 불안했는지 한 차례 경고를 하고 검을 찔러왔다.
위원은 단지 탕명의 무공을 시험하려 했기에 탕명의 하체를 노리고 들어왔다. 위원의 연거푸 3번의 공격을 탕명이 가볍게 막아내자 당무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럴 수가! 지난번 비무 대회에서 자신이 탕명에게 졌던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당무적의 입이 쩍 벌어졌다. 사천당가의 2인자인 위원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제37화 청부업자 탕명 3. 사천당가 대청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비무에 무사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비무가 시작됐을 때는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탕명과 위원 간의 대결이라 금방 끝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탕명은 당당히 위원과 맞서고 있었다. 탕명이 좀처럼 반격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검초를 가볍게 막아내자 흠칫 놀란 위원의 검세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다. 총관 위원의 무공은 강했지만 탕명은 위원의 초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사천당가의 무공은 200년 전 당연자와 당웅에게 그 뿌리가 있다. 탕명은 전생에 그들의 무공을 수차례 경험했던지라 몇 차례 위원의 검초를 상대해보니 검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당웅의 태천검수를 겨우 반 정도만 익혔을 뿐이군. 그랬다. 전생에서는 당웅조차도 탕명에 비하면 한 수 아래였다. 탕명은 화엽비수를 펼치며 여유있게 위원의 검세를 피할 수 있었다. 현란한 화엽비수를 펼치며 송풍검법과 소청검법을 섞어내는 탕명을 보자 위원과 당백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이놈 뭐지? 몇 차례의 공격이 별 소용이 없자 어느새 위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됐다. 자, 이제 제대로 간다. 그래, 제대로 해봐. 위원이 자신의 공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며 공격해오니 탕명도 피하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 그래,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한 번에 승부를 내야겠다. 탕명은 화엽비수를 펼쳐 위원의 필살기를 비껴간 후 바로 그림자 3초씩을 연달아 펼쳤다. 헉! 현란한 보법으로 피하기만 하던 탕명이 갑자기 요상한 검술로 공격하자 노련한 위원도 순간 당황했다. 위원의 눈에 탕명은 그저 어리숙한 소년이었다. 그런데 탕명이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림자 검술을 펼치며 검끝이 2개로 나뉘어 자신의 요혈을 공격해오니 더욱 당황했을 것이다. 위원이 방심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림자 검술은 워낙 괴이한 초식이었기에 위원은 탕명의 3번째 초식에 그만 허벅지를 찔리고 말았다. 으흑! 탕명은 애초에 위원을 심하게 다치게 할 생각은 아니었다. 살짝 맛만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럴 수가! 당무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청이 탕명을 바라보았다. 당무적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심지어 존경의 눈빛도 띠고 있었다. 사천당가 가주 당백호뿐만 아니라 탕명과 위원의 비무를 지켜보던 여러 무사도 모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위원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반응이 이 정도면 성공이군. 됐다. 당백호가 짧은 신음을 한번 내뱉고는 말했다. 좋다. 소소의 요청대로 우선 성도비단 일할에 대한 판매권을 팔봉상점에 주겠다. 만일 소소의 일을 잘 처리한다면 이할로 올려주겠다. 대성공이다. 비록 일할이지만 탕명과 팔봉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당조 어른. 그렇게 탕명은 사천당가 가주 당백호의 정식 허가를 받아냈다. 돌아서 나오는데 탕명의 눈에 슬슬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당무적의 모습이 보였다. 무적 저 자식 어지간히 놀란 모양이군. 그래, 이 맛에 무공을 익히는 거지. 반년 전 짐꾼으로 비단을 짊어지고 사천당가에 들어섰던 탕명이 이제는 당당히 사천당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업자가 된 것이다. 양도도사, 독청도인, 고맙습니다.
사천당가의 대문을 활짝 젖히며 나서는 탕명은 이미 예전의 탕명이 아니었다. 어깨를 쭉 편 탕명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사천당가를 나왔다. 이제 성도에서 탕명과 팔봉의 비단 장사를 막을 사람은 없다. 탕명은 이제 18세 성인이 되었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나이인 것이다.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탕명이 성도에서 떠오르는 실력자가 된 것이다. 사천당가와 계약을 말끔히 처리한 탕명이 서둘러 녹주 할머니 집을 찾아 나섰다. 녹주 할머니 집은 성도에서 탕명의 고향 광안으로 가는 길 중간쯤 어딘가이다. 반나절 수소문하니 녹주 할머니 집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막상 녹주 할머니 집에 찾아가니 예상 밖의 일이 벌어져 있었다. 녹주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녹주의 여동생 옥주가 홀로 할머니 상을 치렀단다. 홀로 남은 옥주는 살 길이 막막해 넋을 놓고 있었다. 이거 어쩌지? 옥주도 언니 못지않게 야무지게 생겼다. 그러나 굳센 심지를 지닌 언니에 비하면 아직 어린애였다. 탕명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일단 옥주에게 녹주의 상황을 설명했다. 언니는 지금 장안 비단 상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장안까지 걸어가면 며칠이 걸려요? 왜? 언니 찾아 장안으로 가려고? 그래야죠. 저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녹주보다 2살이 적은 옥주는 이제 겨우 16살이다. 그것도 불과 한 달 전에 16살이 되었으니 결코 혼자 장안까지 갈 수 없다. 이건 난감하게 됐군. 탕명은 녹주의 안부를 전해주고 현초검을 발견했던 삼성산 동굴에 다시 가볼 생각이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물건이 있을 것 같은 예감 때문이다. 좋아. 내가 너를 녹주에게 데려다 줄게. 정말이에요? 그래. 내일 해지기 전에 데리러 올게. 어떠냐? 좋아요. 감사해요. 탕명 오라버니. 오라버니? 응. 생전 처음 오라버니라는 소리를 들었더니 살짝 소름이 돋는다. 제가러는 탕명보다 1살 어렸는데도 유독 오라버니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인지 탕명을 살갑게 대하는 옥주가 귀여웠다. 옥주는 앞길이 막막하던 상황에서 언니를 볼 수 있게 되어 안도하는 모습이다. 서둘러 집을 정리하는 옥주를 남겨두고 탕명은 삼성산으로 향했다. 현초검을 발견했던 동굴 주변은 누구도 접근한 흔적이 없었다. 동굴 석굴 입구는 탕군과 탕명이 남겨둔 그대로였다. 현초검 하나가 부르르 떨자 탕명이 현초검을 꺼내 들었다. 현초검도 동굴로 돌아온 것이 기쁜 듯 붉은 광채를 발산하였다. 호, 신기해. 현초검도 고향에 온 것을 아는 건가? 횃불을 벽에 걸어놓고 천천히 석굴을 살피기 시작했다. 현초검이 들어있던 석관을 열어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역시 별다른 것이 없었다. 정말 이게 전부인가?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바닥에 털썩 앉은 탕명이 찬찬히 석굴 안을 올려다보며 살피기 시작했다. 석굴 벽면에도 특별한 그림이나 문양은 없었다. 에이, 괜히 왔나? 실망한 탕명이 바닥에 벌렁 누웠다. 차갑고 습한 동굴 안은 오히려 탕명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졌고 잠시 눈을 감고 지친 몸을 달랬다. 몸을 일으킨 탕명이 청동 인명상의 얼굴을 만지며 작별을 고했다. 잘 있어. 인면상. 이젠 여기 올 일이 없을 것 같네. 그때였다. 탕명이 인면상의 커다란 코를 만지던 순간 이상하다. 탕명은 청동 인면상의 콧구멍이 하나인 것을 발견했다. 희한하네. 왜 콧구멍이 하나뿐이지?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든 인면상이기에 콧구멍이 하나인 게 이상했다. 콧구멍이 하나인 것도 이상했지만 구멍이 깊게 패여 있는 것이 더욱 수상했다. 탕명은 횃불을 들어 인면상의 콧구멍 안을 비추어 보았다. 코 안에 구멍이 깊게 패여 있었고 희한하게도 구멍의 크기는 현초검의 칼날이 딱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다. 혹시
탕명이 얼른 현촉검을 꺼내 인면상의 콧구멍 안에 밀어 넣어 보았다. 자로 잰 듯 딱 맞다. 현촉검 검날의 길이와 인면상 콧구멍의 깊이가 정확히 일치했다. 마치 현촉검의 검집인 것처럼 정확히 맞아 들어갔다. 그러고 보니 현촉검은 처음부터 검만 있을 뿐 검집이 없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뭐야? 그저 검을 꽂아놓는 용도라고? 현촉검을 인면상의 콧구멍에 꽂아놓은 탕명이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현촉검과 일체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해놓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뭐야? 이게 다야? 그냥 콧구멍이 검집이라고? 그러다 문득 현촉검이 2개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렇지. 2개의 현촉검이 똑같아 구별이 쉽지 않아서 원래 탕명이 가지고 있던 현촉검에는 붉은 실로 매듭을 감아놨었다. 혹시 얼른 매듭을 감아놨던 현촉검을 꺼내 인면상의 콧구멍에 꽂아 넣었다. 검을 바꿔서 꽂아 넣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인면상의 2눈에 붉은 기운이 돌더니 인면상의 턱이 움직이면서 입이 떡하니 벌어졌다. 깜짝 놀란 탕명이 조심해서 인면상의 입안을 살펴보니 뭔가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지? 얇고 부드럽다. 천도 아니고 가죽도 아닌 요상한 재질의 푸른 망토였다. 멋지다. 이곳 성도에서는 예로부터 천극이라는 연극이 인기였다. 그 중에서도 천부초군이란 연극이 가장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천부초군은 제갈량이 주인공으로 적벽대전이 중심인 이야기이다. 바로 그 천극에 나오는 관우가 입고 있는 푸른 망토와 비슷하게 생겼다. 탕명은 망토를 들어 관우처럼 어깨에 걸쳐보았다. 역시 멋진 망토였다. 망토는 한쪽은 푸른색이었고 반대쪽은 은색이었다. 탕명은 이번에는 반대쪽 은색이 밖으로 보이게 뒤집어 어깨에 걸쳐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헉! 탕명의 몸이 투명해지며 사라진 것이다. 탕명이 키가 큰 편이라 그런지 망토가 탕명의 몸을 전부 덮지는 못했기에 탕명의 발만이 빼꼼히 보였다. 다른 사람이 지금 탕명의 모습을 본다면 얼굴과 발만 보일 것이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렇다면 이 망토도 고촉국의 식물이란 말인가? 그렇다. 탕명이 현촉검에 이어 고촉국의 신물, 투명 망토를 얻은 것이다. 이게 웬 떡이냐? 탕명이 기뻐 환호성을 질렀다. 망토의 재질은 희한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은 아니었다. 마치 이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물질이라 생각되었다. 인면상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 만약 인면상이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은 진귀한 물건이 인면상 입속에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 보다. 아쉽지만 이게 어디야? 암튼 횡재했다. 아, 그렇지. 탕명은 투명 망토를 사용할 방법이 생각났다. 이 망토를 쓰고 사룡방 범량을 처리한다면 탕명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마치 내가 청부업자가 된 것을 알기라도 한 듯 석굴 안에 이런 망토가 있다니? 이것은 운명이다. 기쁜 마음에 망토를 챙겨 넣은 탕명이 인면상과 아쉬운 이별을 했다. 인면상, 잘 있어. 그리고 고마워. 이 석굴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번 생은 그저 그렇게 흘러갔을 것이다. 탕명의 새로운 인생이 이 석굴에서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탕명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탕명의 심장이 요동쳤다. 제 38화 적수를 만나다 1. 삼성산 석굴에서 투명 망토를 얻은 탕명이 동굴을 빠져나오니 어느새 날이 밝아 있다. 석굴에서 있었던 시간은 잠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라니. 이제 옥주를 데리고 성도로 가면 되겠군. 팔봉과 할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옥주의 집에 돌아와 보니 옥주가 집을 정리하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탕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옥주, 너는 뭘 믿고 나를 따라 나서는 것이냐?
내가 나쁜 사람이면 어쩌려고? 탕명이 일부러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호호, 그럴 리가요? 오라버니는 척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안부 전해주러 이 먼 곳까지 찾아왔겠어요? 그런가? 하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줄 알았는데 옥주는 생각보다 안목이 있는 아이였다. 옥주와 성도로 돌아온 탕명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할아버지와 팔봉도 옥주를 반겨주었다. 사천단가 가주 당백호에게 정식으로 비단 취급권을 받아냈다고 하자 팔봉의 입이 쩍 벌어졌다. 탕명,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네. 그럼 바로 떠날까? 그래, 내일 출발하자. 좋아. 옥주도 같이 가는 거지? 그래야지. 어서 녹주에게 데려다줘야 내 맘이 편하겠어. 팔봉이 눈을 개슴츠레 뜨며 물었다. 언니가 옥주보다 더 이쁘다며? 정말이야?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팔봉이 혼자 김칫국부터 마셨다. 팔봉, 돈도 벌기 전에 벌써 연애할 생각뿐이냐?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되고 좋잖아. 탕명이 핀잔을 주자 팔봉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다. 옥주가 하도 이뻐서 언니는 얼마나 이쁠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옥주가 이쁘다고? 응. 나는 당소소나 제가럼보다 옥주가 더 이뻐 보이는데. 뭐라고? 그거 참.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다지만 당소소나 제가런에 비하면 옥주는 확실히 평범한 얼굴이다. 절친 팔봉과 여자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건 어찌 보면 두 사람에게는 다행이었다. 으랴, 탕명과 팔봉 그리고 옥주가 탄 팔봉 상점 마차가 비단을 가득 싣고 한중을 향해 출발했다. 무사히 한중에 도착한 탕명은 양도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객잔에 짐을 풀었다. 그러나 양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양도가 남긴 짧은 소식만 들을 수 있었다. 물건을 따라 장안으로 간다. 양도. 그럼 범량이 장안으로 갔단 얘기인데? 오히려 잘 됐다. 팔봉과 옥주만 보내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다 함께 장안으로 간다면 안심이다. 한중에는 사룡방에 본거지가 있다. 장안으로 떠나기 전 한번 둘러볼 생각으로 팔봉과 옥주를 객잔에 남기고 탕명이 길을 나섰다. 한중에서의 사룡방의 세력은 성도에서의 사천단가와 비슷했다. 사룡방 저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역시 엄청나다. 사룡방 또한 사천단가 못지않게 돈을 밝힌다고 들었지만 막상 와보니 오히려 사천단가보다 더 으리으리했다. 저택 입구를 금빛으로 칠해놓은 것만 보아도 내부의 화려함이 예상되었다. 우와, 삐까뻔쩍하네. 전생의 사모 모용어는 화북과 요동의 무림 맹주인 모용세가의 가주인 모용부의 딸이었다. 탕명의 눈에는 모용세가의 저택은 궁궐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사천단가와 사룡방의 저택에 비하면 오히려 수수하고 아담할 지경이다. 이것들은 무림 문파가 아니라 돈독이 잔뜩 오른 상인 집단 같군. 팔봉도 돈을 엄청 벌면 이런 집을 지으려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돈이 넘치면 화가 닥치는 법이다. 그러니 탕명 같은 특급 청부업자가 사룡방 저택 앞에 나타난 것이겠지. 범량이 장안으로 갔다지만 어차피 사룡방은 탕명과 당소소의 적이다. 적을 알아야 후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살짝 들어가 볼까? 소림궁에서 독청 도인에게 수타음경의 내공 씨앗을 받았으나 전생 수준으로 내공을 키우려면 반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대놓고 상대와 겨룰 정도의 무공은 아니었기에 혹여나 들키면 큰일이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탕명이 품에서 투명 망토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써먹을 줄이야.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망토가 짧아 발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키가 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군. 그랬다. 막상 청부업자가 되고 나니 비밀리에 움직여야 하기에 키가 큰 것이 오히려 불리했다. 그래, 내가 언제까지 청부 일을 하겠어. 잠시 하는 것이지.
탕명이 몸을 날려 지붕 위에 올라섰다. 지붕 위에서 보니 유난히 횃불이 밝게 빛나는 곳이 보였다. 옳지. 저기가 대청이겠군. 모용세가와 사천단가를 경험했던 탕명은 저택의 대청이 어디쯤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지붕과 지붕 사이를 뛰어넘으며 대청을 향해 조심히 다가갔다. 대청이 환하고 소란스러운 것으로 볼 때 주인인 사달룡이 분명 저기에 있을 것이다.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움직여 대청이 한눈에 보이는 지붕에 자리를 잡았다. 대청한 커다란 탁자 한쪽에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앉아 있었고 그의 양옆으로 청색 도포를 입은 4명의 도사가 앉아 있었다. 어라? 어딘가 낯익은 모습이었다. 그렇다. 도사들의 옷은 화산파의 옷이었다. 도포 자락에 커다란 매화꽃이 그려져 있는데 전생에 탕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화산파의 옷과 같았다. 200년이 지났으나 탕명은 한눈에 원수인 화산파를 알아볼 수 있었다. 훗, 화산파 도사놈들이군. 사룡방과 화산파라. 전생의 적과 현생의 적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술판을 벌이고 있는 놈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술잔을 주고받으며 한창 기분을 내고 있었다.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하는 짓을 보니 옆에 있는 30세쯤으로 보이는 도사를 특히 챙기는 모습이다. 사방주, 그대의 뜻은 알겠으나 그리 되면 우리 화산과 곤륜 간에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소. 장문께서 원치 않으실 거라 나로서도 함부로 나설 수가 없소이다. 역시 상석에 앉아있는 자가 사달룡이 맞았다. 사달룡이 직접 술을 따라주며 은근히 말했다. 청명대사형께서 화산의 다음 주인이 되리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찌 이리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헛, 저놈 웃기는 놈이네. 엄연히 현장문이 있는데 제자된 자가 자신을 화산의 주인이라 칭하는데도 청명이란 도사는 그저 좋아서 웃고만 있었다. 청명이라? 저자가 누구인데 사달룡이 저리 축혀 세우는 것이지? 이런... 잠시 방심했는지 발 아래 기왓장이 움직이며 소리가 났다. 누구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사달룡이 소리치자 청명의 예리한 눈빛이 탕명을 향해 꽂혔다. 청명이 들고 있던 은 젓가락 2개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탕명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허! 은빛을 발산하며 날아오는 젓가락은 마치 번개와 같았다. 실로 엄청난 내공이 실려 있었다. 젓가락 하나가 기왓장에 꽂혔다. 옆으로 구르며 첫 번째 젓가락은 간신히 피했으나 2번째 젓가락이 탕명의 오른쪽 발등에 꽂히고 말았다. 젓가락이 탕명의 발등을 꽂이 꿰듯이 뚫어버렸다. 청명은 탕명이 피할 동선까지 정확히 예측하고 2번째 젓가락을 날린 것이다. 내가 피할 것까지 예측하다니. 엄청난 실력이다. 청명이란 자의 무공은 전생에 상대했던 화산파 장문 어만보다 강하다는 것을 탕명은 직감했다. 순간 튀자!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탕명이 발등에 꽂힌 젓가락을 뽑아들고 달렸다. 전생에서는 이렇게 도망간 적이 없었다. 제길! 살짝 발등이 보였나 보구나. 청명 이놈! 이 빚은 꼭 갚아주겠다. 탕명이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쓰고 달렸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울렸다. 자객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인기척이 들렸기에 사달룡도 고래고래 소리쳤다. 자객이다! 쫓아라! 수십 명의 무사가 횃불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섰으나 다행스럽게도 투명 망토 덕분에 탕명은 들키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다. 지붕에 올라선 청명이 자신이 던졌던 젓가락 하나를 기왓장에서 뽑아들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가 보이지 않자 주변을 살폈다. 빗자국이군. 청명이 손에 묻은 피를 사달룡에게 보여주었다. 자객이 있었던 게 분명해졌다. 순식간에 사룡방의 저택이 수백 개의 횃불로 환해졌다.
투명 망토 덕에 간신히 도망쳐 나온 탕명이 정신없이 달렸다. 휴, 죽을 뻔했네. 그랬다. 전생에 많은 고수를 상대했지만 청명 그자의 실력은 단연코 최고였다. 땀을 식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 앉았다. 신발을 벗어보니 탕명의 하얀 발등에 구멍이 생겼다. 아팠지만 속이 더 상했다. 제기랄, 흉지면 안 되는데. 청명, 이 개자식. 등에서는 아직도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그런데 청명의 무공이 어찌 전생의 화산파 장문 어만보다 뛰어난 것일까? 소림궁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독청 도인도 그렇고 사천당가의 총관 위원도 전대의 무공의 반도 익히지 못했다. 그런데 청명이란 자는 어찌 그리 강한 무공을 지닌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으나 확실한 것은 다시 만나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생의 무공을 완전히 되찾는다면 모를까 그전에는 청명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지혈하고 발등에 붕대를 감고서야 탕명이 조용히 객잔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팔봉이 고삐를 당기자 팔봉마차가 장안을 향해 출발했다. 옥주가 침울해 있는 탕명의 얼굴을 빤히 보며 물었다. 탕명 오라버니, 안색이 안 좋아요. 그리고 발도 부은 것 같은데요? 다친 발에 붕대를 감았는데 옥주가 그걸 알아보고 묻는 것이다. 또한 이번 생에 처음으로 제대로 쓴맛을 봤으니 탕명의 안색도 좋을 리가 없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게. 어제 너무 걸어서 그런가? 팔봉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뭐, 발이 부었다고? 야, 혼자 나가더니 밤새 어딜 그렇게 쏘다닌 거야? 응. 장안성이 워낙 넓어서 길을 잃었어. 어휴, 띨띨한 놈. 단순히 부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옥주가 탕명의 표정을 살핀다. 역시 남자는 여자의 섬세함을 따라올 수 없다. 비록 젓가락 공격을 당했으나 탕명도 얻은 것은 있었다. 사령방이 화산파와 손을 잡고 뭔가 일을 꾸미는 것은 확인했다. 분명 당소소와 탕명의 계획에 큰 방해가 될 것이 틀림없다. 첫 시작부터 쓴맛을 본 탕명은 좀 더 신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아무래도 양형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새 마차가 한중 성문에 도착했다. 줄을 서시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사령방 무사들이 성문 앞에서 검문 검색을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줄 서서 검문을 받고 있어서 성문 앞은 혼잡스러웠다. 팔봉이 마차를 세웠다. 무사 한 놈이 마차로 다가와 소리쳤다. 마차에서 내려라! 멀찍이서 무리의 대장인 듯한 놈이 외쳤다. 몸에 상처를 입은 놈을 찾아야 한다. 젓가락 굵기에 구멍이 있는 놈이다. 사령방 무사들이 사람들의 몸 이곳저곳을 살폈다. 그랬다. 청명의 젓가락이 명중했으니 젓가락이 박힌 상처를 입은 자가 범인이다. 탕명 일행의 몸을 살핀 무사가 외쳤다. 상처가 없습니다. 신발도 벗겨봐. 네. 신발 벗어. 이런. 옥주와 팔봉이 신발을 벗어 발을 보여주고 이제 탕명의 차례가 되었다. 탕명이 머뭇거리자 한 놈이 칼을 들이댔다. 뭐해? 신발 벗어. 제길, 어쩐다? 이놈들을 다 죽여? 탕명은 여차하면 놈들을 죽여버리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령방 놈들은 5. 이 정도면 순식간에 처리하고 도주할 수 있다. 탕명이 막 현초검을 꺼내려 할 때 10여 필의 말이 우르르 성문에 도착하였다. 제기랄. 그놈이었다. 어제 젓가락으로 귀한 탕명의 발등에 흠집을 내놓은 청명 바로 그놈이 사달룡과 함께 성문에 도착했다. 아마도 사달룡이 청명을 배웅하러 나온 듯 보였다. 제 39화 적수를 만나다기.
사달룡이 성문 앞에 도착하자 검문하던 사령방 무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때렸다. 충성! 고개를 까닥한 사달룡이 청명에게 공손히 폭권을 취했다. 태사형, 그럼 조만간 장안에서 뵙겠습니다. 그럽시다. 사방주. 말머리를 돌려 성문을 빠져나가려던 청명이 검문하고 있는 무사들을 보더니 사달룡에게 물었다. 사방주. 어제 침입한 놈을 찾고 있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태사형의 젓가락에 상처를 입었기에 상처 입은 자를 찾으라 명했지요. 잠시 멈췄던 무사가 탕명을 다시 보챘다. 신발 벗어! 큰일이다. 청명이 나타났으니 한바탕 칼질도 못하게 생겼다. 혼자라면 어찌어찌 도망갈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옥주와 팔봉을 놔두고 그럴 수도 없다. 탕명이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자 한 놈이 움찔하며 외쳤다. 발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사들이 우르르 검을 뽑아들고 탕명의 주위를 포위했다. 자연스럽게 청명과 사달룡의 시선도 탕명에게 쏠렸다. 팔봉이 놀라 외쳤다. 어르신들 왜 이러십니까요? 저희는 그저 장안으로 가는 상인입니다. 팔봉이 사정해봤으나 소용없는 짓이다. 붕대를 풀어라! 탕명이 머뭇거리자 무사 하나가 다가와 탕명의 발에 감긴 붕대를 풀기 시작했고 모두의 예리한 눈빛이 탕명의 발에 집중되었다. 아, 청명. 저놈만 없었어도 어찌 해볼 텐데. 그랬다. 청명만 없었다면 사령방 무리를 상대할 자신이 있었다. 어쩔 수 없군.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일단 기습 공격하자. 탕명이 품속 현촉검에 손을 댔다. 그런데 발에 감은 붕대를 풀어내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없다. 분명 있어야 할 젓가락에 뚫렸던 상처가 없다. 약간 큰 점 같은 흉터 하나만 남아 있었다. 아, 그렇지. 나 탕명이잖아. 그랬다. 깜빡 잊고 있었다. 낙양에서도 현촉검에 박힌 상처가 사흘 만에 깨끗이 나았었다. 겨우 젓가락에 꽂힌 상처였으니 밤사이에 말끔히 나았던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작은 흉터는 남았다. 휴, 죽다 살았다. 어르신. 제가 며칠 전 발을 삐어서 감아놓은 붕대입니다. 탕명이 약간 모자란 표정을 지으며 웃자 무사 하나가 탕명의 신발을 들고는 크게 웃었다. 하하하! 무슨 사내놈이 꽃무늬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냐? 내 취향이다. 이놈아. 무사의 웃음에 청명과 사달룡의 시선이 잠시 탕명의 신발에 멈춰섰다. 피식 웃은 청명이 사달룡과 눈빛을 교환한 후 도사들을 거느리고 성문을 빠져나갔다. 꺼져라! 무사의 호통에 탕명 일행은 얼른 마차에 올랐다. 이렇게 비단을 잔뜩 실은 팔복마차가 무사히 한중을 빠져나왔다. 하루 사이에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탕명은 겨우 한숨을 돌렸다. 고비는 넘겼으나 소중한 발등에 흉터가 남은 것은 속상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좀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한 차례 위기를 넘긴 후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탕명 일행이 드디어 장안에 도착했다. 언니! 옥주야! 녹주와 옥주가 장안에서 눈물의 상봉을 했다. 처음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나 곧 슬픔의 눈물로 바뀌었다. 옥주가 할머니의 죽음을 알린 것이다. 탕명과 팔봉이 뭉클한 마음으로 녹주와 옥주의 상봉을 지켜보는데 어느새 양도가 나타났다. 녹주의 동생인가? 네.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잘했다, 탕명. 우리 얘기 좀 할까? 양도와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은 탕명이 우선 한중에서 있었던 일을 알렸다. 응, 청명이라. 일이 어렵게 됐군. 양형, 그 청명이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듣기로는 청명이 화산파의 다음 장문이 될 것이라 하더군. 무공은
이미 현 장문 송풍을 뛰어넘었다고 했고, 역시 그렇군요. 그랬다. 탕명에게 은 젓가락을 발사했던 청명은 화산파 장문 송풍도 인정하는 화산파의 실력자였고 화산파의 대외적인 일들은 모두 대사형 청명이 처리하고 있었다. 사달룡이 그를 화산파의 다음 주인이라 했던 것도 어찌 보면 무리가 아니었다. 화산은 장안과 지척에 있다. 사룡방과 화산파가 밀착되어 있다면 범량을 죽이려는 탕명으로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늘 여유가 넘치던 양도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탕명, 청명과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야 해. 탕명이 보기에도 청명이란 자는 그저 무공만 높은 것이 아니었다. 차분한 성격에 심계가 깊고 행동이 치밀한 자로 보였다. 인생의 호적수로 느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 알겠어요. 그런데 양형, 범량은 왜 장안에 왔나요? 나도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 장안에서 화산파와 협력해 곤륜파를 상대하려는 거죠? 그렇지. 사룡방 방주 사단룡의 명령으로 부방주 범량이 부하들을 대거 거느리고 지금 장안에 왔어. 내 보기에 곧 일을 벌일 태세더군. 범량은 사룡방의 행동대장이기에 그가 나섰다는 것은 곧 뭔가 일이 터진다는 것이다. 범량이 곧 장안에서 일을 벌인다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 수와 수십 명과 일을 꾸미는 듯한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몰랐어. 오늘 동생 말을 듣고 보니 화산파와 손을 잡고 곤륜파를 상대하려 하는 것이 확실해. 이거 일이 복잡해지는데.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린 범량의 목만 얻으면 됩니다. 실상 그랬다. 범량의 목이 필요하지 그자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는 일이다. 암튼 수고하셨어요. 어쩌려고? 죽여야죠. 바로 달려들려고? 그래야죠. 양도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물었다. 동생은 범량의 목이 필요한 것이야? 아니면 그저 범량이 죽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야? 그렇다. 당소소가 범량을 죽이라고 했을 뿐 꼭 범량의 목을 가져오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저 죽이면 됩니다. 그럼 조용히 처리해야 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요? 암살은 상대에 맞는 방법을 써야 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탕명에게 살짝 몸을 기울인 양도가 묘하게 웃었다. 동생, 복상사라고 알아? 복상사요? 그게 뭔데요? 양도가 가슴을 쭉 펴고 특유의 너스레를 떨었다. 훗. 아직 경험이 없어. 그쪽으로는 젬병이군. 희죽거리던 양도가 목소리를 살짝 낮추고는 복상사에 대해 알려주었다. 뭐라고요? 당황한 탕명은 시선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얼굴이 붉어지며 황당해하자 오히려 양도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지? 남자끼리? 아, 그렇지. 내가 이 상황에서 당황해하면 안 되는 거지. 급히 표정을 고친 탕명이 헛웃음을 지었다. 하, 쑥스러워하긴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난 또 뭐라고? 청부살이는 애초에 치사한 일이야. 탕명이 고개를 갸웃하자 양도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소소가 왜 범량을 죽이려 하는 거야? 자기 일에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 그럼 사룡방 방주 사단룡이 범량을 죽이라 사조한 사람이 당소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소소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 우리 쪽 손실을 최소화하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이 훌륭한 청부업자가 가져야 할 제일 첫 번째 자질이야. 탕명의 고개는 저절로 끄덕여졌다. 하긴 사람을 죽이는데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처음 맡은 임무다. 한중에서 한 차례 쓴맛도 보았으니 경험 많은 양도의 계획에 따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좋습니다. 양형,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양도는 탕명의 귀에 대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주저리. 남자의 거친 숨결이 귀를 간지럽히자 탕명은 요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 근데 왜 귀에 대고 수군거려? 당장 양도를 밀쳐버리고 싶었으나 중요한 일이었기에 꼭 참고 양도의 계획을 듣고 있었다. 내 계획이 어때?
네? 그게 가능해요? 당연하지. 약은 내가 구해올 테니 그자의 얼굴이나 보고 와. 평안루에 가면 법량을 볼 수 있어. 네. 일단 양도의 말대로 범량이란 자의 얼굴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당소소가 지목한 범량을 새벽 어둠 속에서 보기는 했으나 확실히 하려면 밝은 데서 직접 확인해야 했고 범량의 주변 인물도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서 옵쇼. 평안루에 도착해보니 양도의 말대로 이곳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넓은 주류 1층에서는 여기저기 왁자지껄 술판이 벌어져 있고 야릇하게 옷을 입은 여인들이 넘실거리며 남자를 유혹하고 있었다. 잠시 앉아있는 사이에도 짝을 맞춘 남녀들이 위층으로 총총히 사라져갔다. 어휴,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탕명은 전생에서도 세상 물정 모르는 20살 어린 나이에 죽었기에 이런 홍등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호호, 잘생긴 총각이 오셨네? 어머니뻘 되어 보이는 여인이 진한 분내를 풍기며 구석에 자리 잡은 탕명에게 달라붙었다. 엄청난 가슴이 무기인 듯 자신의 무기를 마구 탕명에게 문질러댔다. 탕명은 송충이가 팔뚝에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최악이었다. 탕명이 여인을 슬쩍 밀쳐내며 외쳤다. 술 가져와. 탕명이 질색하며 밀치자 여인은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흥, 별꼴이야. 장군아, 여기 술 갖다 줘라. 여인이 횡하니 사라지자 탕명은 다시 여유를 찾고 주변을 살필 수 있었다. 1층에서는 범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위층에 있을 수도 있다. 어쩌지? 위층으로 가야 하나? 위층에 올라가면 더 요란한 짓을 하는 걸 봐야 하기에 탕명은 그냥 기다려보기로 했다. 1시경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우하하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섰다. 헛. 한눈에 봐도 맨 앞에 들어오는 사내가 범량임이 틀림없었다. 밝은 데서 보니 범량은 승냥이 얼굴에 늑대의 눈빛을 한 것이 영락없는 도적대 두목이었다. 어라. 또 그놈들이다. 범량의 뒤를 이어 도사 두 놈이 들어오는데 한중에서 청명과 함께 있었던 화산파 도사들이다. 탕명이 급 긴장했으나 다행히 청명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분명 청명도 장 안에 있을 것이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일단 후퇴. 범량을 확인했기에 탕명은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객잔에 돌아오니 양도가 탕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범량은 보았어? 네. 그런데 화산파 도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더더욱 은밀히 처리해야겠군. 양도가 품에서 가루약 한 봉지를 꺼내 놓았다. 이게 그건가요? 그렇지. 이 약을 술에 타서 먹으면 양기가 폭발해 거의 음란마귀가 되지. 그 다음에는요? 이 약을 먹은 상태에서 여자와 동침을 하면 열의 9은 심장이 터져 죽게 되지. 그럼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 어때? 조금 비겁하다고 생각됐지만 양도의 말대로만 된다면 괜찮은 방법이었다. 그런데 만일 여자와 동침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약발이 안 받아. 그러니 그놈이 평안루에 있을 때 약을 먹여야 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그럼 저는 이 약을 그놈이 먹는 술병에 풀어 넣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언제 할까요? 아무리 그놈이 여색을 좋아한다고 해도 매일 그 짓을 하진 않겠지. 오늘 화산파 도사들과 평안루에 왔다니 오늘 밤이 제격이야. 알겠어요. 같이 가실 건가요? 가야지. 제40화 전체적인 판세를 알아야 한다. 1. 탕명과 양도가 범량의 목을 따러 평안루에 들어섰다. 평안루는 여전히 술꾼들로 가득했고 예상대로 가장 좋은 자리에서 범량과 화산파 도사들이 질펀하게 놀고 있었다. 또 오셨네. 눈썰미가 좋은 점소이가 탕명을 알아보았다. 양도가 점소이의 어깨를 감싸며 몇 푼 쥐어주었다.
우리는 만날 사람이 있으니 구석 자리로 내두게. 백주랑 안주 좀 주고. 이런 곳이 익숙한지 양도의 행동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자리를 잡은 탕명과 양도는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아!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 까맣게 모르는 범량이 호탕하게 술잔을 비웠다. 하하하하! 대화산파가 저희와 함께 이를 도모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화산파 도사가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부방주, 왜 이리 목소리가 크시오? 우리 입장이 있으니 화산파란 얘기는 삼가시오. 하하! 제가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범량과 화산파 도사 모두 잔뜩 취했다. 양도가 탕명에게 속삭였다. 술이 어지간히 취했으니 곧 위층으로 올라갈 것이야. 범량을 지켜보던 양도가 기회가 왔다는 듯 탕명의 옆구리를 찔렀다. 지금이야. 놈이 죽는 걸 꼭 확인해야 해. 네. 탕명이 살며시 위층으로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았다. 모두 각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바빴기에 특별히 탕명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2층에는 10여 개의 방이 있었는데 범량이 어느 방으로 들어갈지 그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지금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탕명이 얼른 투명 망토를 꺼내 뒤집어 쓰고 어두운 귀퉁이에 웅크려 몸을 숨겼다. 탕명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잠시 후 범량과 화산파 도사 둘이 여인을 하나씩 끼고 올라왔다. 각자 지정받은 방으로 들어가자 탕명이 조심스럽게 범량이 들어간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범량이 들어간 방 안 탁자에는 간단한 안주와 술 한 병이 놓여 있었고 커다란 침상은 울긋불긋 화려하게 치장이 돼 있었다. 저 술병 안에 약을 넣으면 될 것이다. 아이고! 힘들다. 범량이 술 기운이 돌았는지 침상에 벌렁 누웠다. 저 자식이 그냥 자면 안 되는데? 홍등가 경험이 없는 탕명이 괜한 조바심을 낸 것이다. 탕명이 어찌 생마의 습성을 알겠는가? 나리, 벌써 주무시게요? 찬물 받아놨으니 시원하게 세수 한번 하세요. 손도 좀 씻으시고. 흐흐. 그럴까? 술이 좀 깨야 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 푸하! 푸하! 범량이 세숫대야에 머리를 박고 시원하게 세수를 하자 여인은 침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탕명이 얼른 양도가 준 가루약을 술병에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자가 술을 더 마실까? 푸하! 푸하! 오호! 시원하다. 얼굴에 땀을 씻어낸 범량이 탕명의 걱정과 달리 탁자에 앉아 술병을 들었다. 술을 깨려 세수한 것인데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이다. 역시 술꾼들이란 지 손으로 무덤을 파는군. 술로 흥한 자 술로 망한다 라는 말이 있던가 없던가. 암튼 술꾼들은 술병을 보면 못 참는 모양이다. 캬! 좋다. 범량이 술병째 들이키자 여인이 놀라 물었다. 어머, 나으리, 너무 취하시면 그게 안 되실 텐데. 하하! 모르는 소리. 이 어르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걱정 마라. 곧 죽여줄 테니. 기어이 술병의 바닥을 확인하고서야 범량이 일어서며 우통을 벗어젖혔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온몸에 털이 숭숭 난 범량을 보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리며 토가 나오려 했다. 내가 이 꼴을 보고 있어야 하나? 비록 지금은 남자의 몸이지만 마음은 아직 이런 추잡한 짓을 보고 있을 만큼 비위가 강하지 못한 탕명이다. 그래, 죽는 것만 확인하면 되지 굳이 보고 있을 필요는 없지. 탕명이 벽을 보고 돌아섰다. 뒤에서는 범량의 음탕한 웃음과 여인이 교태 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 아이, 간지러워요. 도저히 못 참겠다. 탕명이 두 손으로 귀를 막고 한참을 그렇게 버텼다. 이제 되었을까 하며 살며시 귀를 막았던 손을 푸는 순간 범량과 여인의 비명이 터졌다. 으아!
나으리! 얼른 뒤돌아보니 범량의 커다란 덩치에 깔린 여인이 바둥대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살려줘요! 사람이 죽었어요! 됐다. 정말 양도의 말처럼 범량이 여인과 하나가 된 채 죽어버린 것이다. 여인이 범량을 밀쳐내려 애썼으나 웬일인지 두 사람은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벌컥 문이 열리며 사내들이 들이닥치자 방 안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무슨 일이냐? 모르겠어요! 나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방 안이 혼란한 틈에 탕명은 조용히 방에서 빠져나왔다. 객잔으로 돌아온 탕명과 양도가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다. 잘했어, 탕명. 어휴, 10년 감수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양형의 말대로 됐어요. 범량의 흉측한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자 탕명이 몸서리를 쳤다. 정말 끔찍했어. 탕명의 모습에 양도가 피식 웃으며 물었다. 이제 어쩔 셈이지? 당소소를 만나러 낙양에 갈 거야? 범량이 죽었으니 탕명이 굳이 가지 않아도 곧 당소소의 귀에 소식이 들어갈 것이다. 아니요. 곧 소문이 퍼질 테니 굳이 낙양까지 가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비단 장사에 집중할 거야? 비단 문제는 팔봉과 녹주가 알아서 잘할 것이다. 그보다도 탕명은 이번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다. 탕명이 무림의 상황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현재 무림의 판세를 완벽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양형, 그런데 곤륜파가 사룡방보다 센가요? 왜 사룡방이 화산파의 도움을 받으려 하나요? 그야 당연하지. 사룡방이 비록 한중에서 위세가 대단하다지만 곤륜은 명문정파이니 무공 실력에서는 사룡방이 아무래도 한 수 아래지. 곤륜파가 그리 센가요? 세지. 사룡방이 수십 년째 비단길의 이권을 호시탐탐 노렸지만 번번이 곤륜파에게 패했지. 그러다 비굴하게 화산에 도움을 청한 거고. 그럼 화산과 곤륜을 비교하면 누가 센가요? 당연히 화산이 세지. 작금 무림에서 화산을 이길 문파는 없다고 봐야지. 아, 그렇군요. 전생에서는 무당파가 무림 맹주였고 화산파는 별 볼 일이 없었다. 게다가 곤륜파는 워낙 외지에 있기에 들어는 봤으나 실제 부딪혀본 일도 없었다. 아, 짜증나. 우리 소림파는 망해 없어졌는데 별 볼 일 없던 화산파는 승승장구하다니. 문득 모용세가는 어찌 됐는지 궁금해졌다. 혹시 모용세가는 어떤지 아시나요? 모용세가 훗, 별 볼 일 없지. 네? 별 볼 일 없다니요? 모용세가도 명문세가 아닌가요? 예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화북팽가의 꼬복 노릇이나 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뭐라고요? 화북팽가의 꼬복 노릇을 한다고요? 이럴 수가. 도대체 탕명이 죽은 후에 사부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길래 소림파는 없어지고 모용세가는 몰락했다는 것인가? 답답했지만 양도에게 더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휴, 할 일이 하나 더 늘었군. 탕명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찌 모용세가가 화북팽가의 꼬복 노릇을 하는 꼴을 볼 수 있겠는가? 양도가 이상해하며 물었다. 동생, 왜 그래? 동생하고 모용세가가 무슨 관계가 있어? 아, 아닙니다. 양형. 저는 낙양으로 가야겠습니다.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 필요 없다더니? 탕명은 자신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 모르는 것이 답답했다. 지금 탕명 주변 인물 중에서 당소소의 정보력이 가장 뛰어나다. 물론 양도 역시 세상 일에 밝지만 큰 그림을 그릴 만큼 식견이 높지는 않다. 탕명은 당소소의 머릿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흡수해야겠다 생각했다. 그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당소소의 도움이 필요해. 양형, 첫 임무를 완수했으니 당소소에게 다음 임무를 받아와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에게 생기는 이권이 커질 테니까요. 보기보다 욕심이 많군. 떡이 크면 천천히 씹어야 하는 법이야. 알겠어요.
낙양에 가기로 마음을 정하니 또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양형, 그런데 석가방 말입니다. 석가방, 네, 그놈들은 어찌 처리할까요? 처리하다니. 또 싸우려고? 지난번은 조무래기들 손봐준 것이고, 최소한 석가방, 방주, 석봉은 처리해놔야 우리의 뒤통수가 안전할 겁니다. 그야 그렇지만 석가방 뒤에는 태복 석숭이 있는데. 제가 전에 말했듯이 저는 석숭 그놈도 처단할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석봉 그놈부터 제거해야죠. 양도는 어림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동생,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제가런인가 하는 처자 때문에 석숭 같은 거물을 적으로 만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양도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탕명뿐 아니라 당소소도 석숭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는 양도에게 할 수는 없었다. 양형, 석숭 정도 되는 상대를 목표로 삼아야 인생의 발전이 있지요. 우리를 해치려 했으니 갚아줘야죠. 탕명이 강한 의지를 보이자 양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석가방, 방주, 석봉은 무리민이 아니야. 1대1로 겨룬다면 걱정할 것이 없지. 그러나 지금쯤 보수를 초빙해놨을 테니 신중히 접근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낙양에 다녀오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닙니다. 혼자 갈게요. 양형은 이번에 벌어들인 돈으로 비단 가게를 얻어 녹주 자매가 맡아 장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이 준비되면 그때 낙양으로 오세요. 제가 밑작업을 해놓고 있겠습니다. 응,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 팔봉이 비단을 가지러 다시 성도로 가야 하니 녹주 자매의 일은 양도가 해줘야 할 일이었다. 팔봉과 녹주에게 비단 상점을 열 것을 제안하니 비단을 직접 한다면 이윤이 더 커질 거라며 모두 찬성했다. 팔봉은 부자가 되는 원대한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즐거운 수다 삼매경에 빠졌다. 그렇게 각자 목표를 정하고 탕명은 낙양으로, 팔봉은 다시 성도로 떠났다. 낙양성에 도착한 탕명은 당소소를 만나기 전에 가볼 데가 있었다. 바로 군자 노인의 골동품 상점이었다. 낙양에 올 때 들려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탕명은 투명 망토를 보여주고 군자 노인의 고견을 묻고 싶었다. 군자 노인은 나무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어르신. 깜짝 놀란 군자 노인이 눈을 비비며 일어섰다. 자네 왔는가? 흐흐. 안녕하셨어요? 탕명이 투명 망토를 보여주며 석굴에서 망토를 찾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투명 망토를 본 군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호, 그거 참 희한한 물건이군. 망토를 자신의 몸에 둘러본 군자 노인이 물었다. 이것을 삼성산 석굴 인면상 입에서 발견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석굴이 하나가 아닌 듯합니다. 이미 현촉검이 2개나 발견된 것도 그렇고요. 그럴 수 있겠구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네, 이 망토가 너무 짧아서 제 발끝까지 덮이지 않아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군자 노인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양끝 모서리를 잡고 당겨보았다. 그러더니 가위를 가지고 와서 망토를 자르려고 했다. 헉, 안 돼요, 어르신. 제41화 전체적인 판세를 알아야 한다. 2. 군자 노인이 가위를 들자 탕명이 놀라 소리쳤으나 군자 노인은 들은 채도 않고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망토는 잘리지 않았다. 휴, 다행이다. 참으로 요상하군. 옷감이 마치 강철과 같이 단단해. 정말 이 세상 물건이 아닌 듯하네. 방법이 없겠습니까? 군자 노인은 한번 꽂히면 해결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망토를 놓고 가게. 내 좀 더 연구해 보겠네. 군자 노인의 지혜는 보물창고와 같았다. 탕명은 군자 노인이라면 방법을 찾을 거라 굳게 믿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흘 후쯤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게.
군자 노인은 온통 망토에 신경을 집중했는지 탕명이 나가는 것도 몰라라 했다. 암튼 대단한 분이셔. 군자 노인의 상점을 나온 탕명이 사천단가로 향하는데 한 무리의 무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석가방 놈들이었다. 석가방은 특유의 검은색 도포를 입고 있었기에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었다. 최근에 무사들이 몰살을 당해서 그런지 살기 가득한 눈을 희번덕거리며 저작거리를 휘젓고 다녔다. 석가방 무리 중에 도사 둘이 섞여 있었는데 그중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자는? 나쁜 놈이다. 어린아이들을 폭포에서 덜덜 떨게 했던 나쁜 놈. 바로 숭산파 유현이 석가방 무리에 끼어 객잔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뭐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때렸다. 양도의 선견지명. 양도가 석가방 방주 석봉은 정식 무리민이 아니기에 분명 고수를 초빙해 도움을 받을 것이라 했다. 탕명은 양도의 식견에 감탄했다. 그렇다면 숭산파를? 궁금하면 확인해야 한다. 탕명에게는 투명 망토가 있으니 엿듣는 것은 일도 아니다. 자신만만하게 객잔으로 들어서려던 순간 탕명이 움찔했다. 아차, 투명 망토를 군자 노인에게 주고 왔지. 유현이 탕명의 얼굴을 알아볼 것이다. 어쩐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유현이 탕명을 알아봐도 별 상관이 없다. 무사들 몰살 사건은 목격자가 없으니 누가 탕명을 의심하겠는가? 그래, 저놈들이 뭔 짓을 꾸미는지 아는 것이 먼저다. 탕명이 유현이 들어간 객잔으로 호기롭게 들어갔다. 어서 옵쇼. 이놈들이 어디 있지? 낙양의 객잔은 확실히 크고 넓었다. 한 무리의 석가방 놈들이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유현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분명 일이 들어왔는데, 저기 있군. 석가방 무리는 10명쯤 되었다. 그중 대장으로 보이는 한 놈과 유현 그리고 또 다른 도사 하나 이렇게 셋은 따로 2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마도 졸개들과 떨어져 은밀히 할 이야기가 있는 듯 보였다. 그렇다면 나도 2층으로 가서 뭔 일을 꾸미는지 알아봐야겠다. 탕명이 2층으로 올라가니 석가방 우두머리 놈이 탕명을 힐끗 쏘아보았다. 놈은 한쪽 귀가 잘려나간 게 보기에도 흉측한 얼굴이었다. 다행히 유현은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기에 탕명을 보지 못했다. 탕명이 태연히 유현의 등이 보이는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점소이가 다가와 물었다. 뭐 드릴까요? 국수 한 그릇. 저 2층에서는 술을 드셔야 하는데요. 국수만 드실 거면 아래층에서 드셔야 합니다. 예상 못한 상황이다. 그래? 그럼 술도 한 병 줘. 안주는요? 말이 길어지면 시선을 끌게 된다. 안주 필요 없어. 안주도 시켜야 합니다요. 귀가 잘린 놈이 결국 탕명과 점소이를 흘낏 쳐다보았다. 더 시선을 끌면 일이 꼬일 것이다. 알았어. 고기 한 접시 줘. 무슨 고기로요? 돼지, 소, 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돼지로 줘. 네. 점소이와의 뜻하지 않은 실랑이로 아귀의 시선을 2번이나 끌어버렸다. 탕명이 고개를 돌려 얼른 거리의 풍경에 시선을 돌리자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독청 도인에게서 수타음경의 내공 씨앗을 받은 후 매일같이 연공을 하였기에 탕명의 귀는 소곤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아기, 우리가 낙양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소이다.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잖소. 빨리 일을 처리하고 장문의 신임을 얻고 싶은 유현이 이렇게 불평하자 대연이 거들었다. 그렇소. 빨리 상대를 특정해야 손을 쓰든지 할 것 아니겠소? 우두머리의 이름이 아귀인가 보다. 이름만 보아도 결코 좋은 놈은 아닐 것이다. 아귀가 생긴 것과 달리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청성과 아미에 보냈던 자들이 돌아왔는데 청성파와 아미파는 이번 일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상관이 없다고? 어째서 상관이 없다는 것이오? 분명 수하들이 청성파의 최심장의 심장이 터져 죽었잖소.
대연은 어떻게든 이번 일을 청성파와 연관지어서 크게 일을 벌이고 싶었기에 아귀의 말은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아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대사형, 어쩌면 흉수가 혼란을 주기 위해 청성파와 아미파의 무공을 일부러 사용한 게 아닌가 싶소이다. 뭐시라? 어찌 다른 문파의 무공을 사용한단 말이오? 그것도 청성, 아미 두 문파의 무공을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오? 저도 그게 이상하긴 합니다. 아귀의 말에 유현이 고개를 갸웃했다. 대사형, 저도 시체들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면서 이상하단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단 거지? 저는 시체들의 검상을 볼 때마다 자꾸 독청도인이 떠올랐습니다. 독청? 그 소림국 늙은 도사 말인가? 네, 제가 그 노인네의 검수를 몇 번 경험했었는데 시체의 상처에서 독청의 검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그 늙은 독청이 흉수란 말인가? 아닙니다. 석가방 제자들이 무더기로 죽은 날에 제가 숭안궁에서 독청 노인을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독청은 숭산에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소행이란 얘긴가? 잠시 흥분했던 대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길. 대연은 김이 빠져 짜증이 난 표정이다. 유현의 얘기를 듣고 있던 탕명은 깜짝 놀랐다. 유현, 저자의 안목이 꽤 쓸만하군. 유현은 몇 차례 독청에게 혼쭐이 났었고 얼마 전에는 탕명과도 겨루며 그림자 검수를 경험했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더 지체하다 유현의 눈에 띄면 곤란해지겠는데? 탕명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다. 바닥이 삐거덕거리자 아귀의 시선이 탕명을 향했다. 잠깐! 거기 정지! 이런... 순간 달아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더욱 의심을 살 것이다. 너 음식 시켜놓고 왜 그냥 가는 거지? 제기랄, 아귀 이놈. 오지랖도 참 넓은 놈이군. 아귀의 말에 유현과 대연이 결국 탕명을 바라보았다. 너는? 유현이 탕명을 보고 놀라워하자 대연이 물었다. 사제, 왜 그래? 저놈은 독청 노인의 제자입니다. 일이 묘하게 꼬였다. 방금 독청의 얘기를 하던 참인지라 세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탕명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유현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탕명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딴청을 부렸다. 나? 국수 먹으러 왔는데? 유현의 시선이 탕명이 앉았던 탁자 위를 향했다. 근데 왜 안 먹고 그냥 가는 거지? 제길 어쩐다. 마침 이때 점소이가 술과 국수 그리고 돼지고기 안주를 가지고 계단을 올라왔다. 야, 왜 이리 늦게 가져오는 거야? 탕명은 점소이에게 살짝 불평을 하고는 다시 자리에 앉으러 돌아섰다. 그러자 아귀가 음흉한 눈빛을 띠며 나섰다. 유도사! 아는 놈이오? 저놈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 일단 잡아다가 촉 쳐봅시다. 아귀가 검을 뽑아들자 탕명도 자연스럽게 현촉검에 손이 닿았다. 상대의 수가 많지만 기습하고 2층 창문으로 도주를 하면 된다.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유현이 다가오며 묘한 웃음을 지었다. 독청 노인께서도 낙양에 오신 것이냐? 이놈이 독청도인이 무서워 오늘 띄우는 것이군. 탕명은 독청도인의 이름을 팔아보기로 했다. 그렇소. 독청도인께서 여기서 기다리라 하셨는데 안 오셔서 찾으러 가려는 참이오. 독청도인의 이름을 팔았는데 유현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음흉하게 변했다. 왜 거짓말을 할까? 독청 도인은 봉선제 때문에 지금 숭안궁에 있을 텐데. 제기랄. 잔머리 굴리다 상대의 덫에 걸렸다. 처음 볼 때부터 이 유현이란 작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공은 평범했지만 상당히 음흉한 놈이다. 탕명이 얼굴빛을 고치며 받아쳤다. 그렇소. 나 혼자요. 왜 이유 없이 사람을 핍박하지? 핍박은 누가 핍박을 했다고 그래? 그저 이상하니 물어보는 거지.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일단 잡아서 족칩시다. 성질 급한 아귀가 검을 들고 달려들 태세를 취하자 대연이 가로막고 나섰다. 아기, 그냥 놔두시오. 대사형! 대연은 독청이 장문인과 친분이 두텁다는 것을 알기에 무작정 독청의 제자를 건드릴 수 없었다. 대연이 탕명에게 다가와 물었다. 독청 도인에게 제자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언제부터 제자가 된 것이지? 나는 독청 도인의 정식 제자는 아니오. 그저 도인께 몇 수 배운 것뿐이오. 탕명의 말에 유현이 어이없어한다. 그저 몇 수 배웠을 뿐이라고.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만 늘어놓는 것이냐? 대사형, 제가 얼마 전 이 녀석과 겨뤄봤는데 절대 그저 몇 수 배운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탕명이 살짝 저항했다. 왜 반말이야? 자꾸 이러면 나도 안 참아. 뭐시라? 유현이 금방이라도 달려들듯 검을 치켜 세웠다. 멈추시게. 대연이 다시 나섰다. 아기, 그만 갑시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오. 대연이 앞장서 내려가니 유현과 아귀도 어쩔 수 없이 대연을 따랐다.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유현이 치밀어 오르는 부하를 참아내며 대연을 따라 내려갔다. 휴, 내가 너무 성급했나? 유현이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객잔을 빠져나온 탕명이 당소소를 보기 위해 발길을 잡았다. 석가방이 숭산파의 도움을 청했구나. 그럼 화산파의 대사형과 숭산파의 대사형이 모두 나의 적이 되는 것인가? 좋아, 몽땅 덤벼.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이렇게 일이 점점 커지자 탕명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찬물을 따르던 당소소가 탕명의 표정을 살피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탕명, 넌 뭐랄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특별한 뭔가가 있단 말이야. 제가런이 탕명에게 했던 말을 이번에는 당소소가 똑같이 했다. 소소, 왜 그래? 내가 일을 좀 빨리 처리했나?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그런 요상한 방법으로 법량을 처리할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 수법이 탕명 너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워. 만족한다니 다행이네. 소소는 눈썹을 살짝 들어올리며 웃었다. 분명 누구의 조언을 들은 것 같은데 협력자를 구한 거야? 역시 소소는 낙양에 앉아서도 장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군. 그래, 아주 훌륭한 동업자를 구했지. 이제 다음은 누굴 죽여야 하지? 훗, 벌써 다음 일을 하겠다고? 당연하지. 좋아. 이번에는 내가 양보하지. 너는 누굴 처단하고 싶지? 지금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래. 우리의 일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좋아. 이번엔 내가 정해. 탕명은 우선 숭산파 대사형 대연과 유현이 아귀와 대화했던 내용을 당소소에게 알려주었다. 소소, 숭산파와 석가방이 원래 밀접한 관계였나? 글쎄, 밀접한 관계라 할 순 없지. 아마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겠지. 숭산파를 끌어들인 게 석숭의 생각일까 아니면 석가방 방주 석봉의 생각일까? 당연히 석봉의 생각이지. 석숭은 대단한 권력자이자 부자야. 그런 사소한 일은 까맣게 모르고 있을걸? 그래? 그럼 석봉부터 처단해야겠군. 그럼 이번 목표는 석봉이야? 그래. 좋아. 나로서도 석봉은 걸리적거리는 놈이지. 그 놈을 죽여주면 대가로 비단 판매권 1화를 더 주겠어. 이번에는 비단 판매권은 됐고 나는 너의 머리가 필요해. 뭐라고? 당소소가 자신의 목을 만지며 동그랗게 눈을 떴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